기본이론 강의 6강의 오늘이 4주차네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내일 기본 강의가 진행되는데 내일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대강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윤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지난주에 증거 보존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 증거 보존부터 들어갈 건데 이 증거 보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원래 증거를 수집하는 거 있잖아요. 수사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소를 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그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재판하는 거죠. 증거 재판이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지금 당장에 조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수집 보존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를 사용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말기암 환자예요. 또는 장기 해외 출장이나 영구 이민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에 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증거 보존이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수사기관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 보존이라는 제도는 피해자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 기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법원이 1회 공판을 열게 되면 수소 법원이 증거를 수집 보존하고 조사를 해요. 1회 공판 여기 열리기 전까지죠. 여기 보세요.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그때는 수소 법원도 못 하니까요. 그래서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이제 수사를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자,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미리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는 수집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지방법원의 판사의 힘을 빌려서 미리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게 바로 증거 보존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피해자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고 했죠. 이들을 도와주는 변호인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거 보존은 원래 이네들을 위한 제도인데 검사에게도 똑같이 인정을 해요. 증거 보존이라는 제도를. 그다음에 이 증인신문이 있죠. 이 증인신문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221조라고 했죠. 221조가 참고인 조사예요.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인의 자발적인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 참고인의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221조의 2, 즉 수사상 증인신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증인은 출석도 강제하고 그 증언을 진술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를 할 건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 가지고 그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제도, 수사상 증인 신문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제 수사를 이제 할 만큼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수사를 종결하는 걸 할 거예요. 이제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그 수사를 종결하는 방법이 이제 기소도 있고 불기소도 있고 또 다른 관서로 송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사를 종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를 하겠죠.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뭐 범죄를 범했다는 어떤 그 충분한 혐의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이다, 또는 어떤 범죄를 범하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그건 이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혐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불기소를 하는데 그 불기소가 여기 혐의 없음 불기소고 또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했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가 안 됨이라는 그런 불기소를 하고요. 그다음 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또 책임 즉 범죄가 성립됐지만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송 조건이 불구비야. 이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그다음 또 검사가 한번 봐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주 경미한 범죄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반성까지 했다면 이때 하는 게 기소유예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도망쳐가지고 행방불명이야. 이 기소 중지. 자, 이런 불기소 처분의 사유들을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은 이제 통지를 합니다. 이제 수사를 의뢰했던 고소 고발에게도 통지하고요. 수사 대상이 된 피해자한테도 어떻게 수사가 끝났는지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는 상당히 불안한 지위를 가지게 되겠죠. 이 피해자한테도 통지를 해줍니다. 불기소, 타관 소개 처분이 떨어지면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됐죠? 피해자한테도 통지를 해주고요.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볼 겁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통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수사를 의뢰한 사람한테도, 수사를 당한 사람한테도, 그리고 이 범죄의 피해자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고소 고발한 사람은 고소 고발을 할 때 기소를 기대하면서 고소나 고발을 했겠죠. 그쵸? 근데 검사가 불기소를 했다. 이것을 알려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고소인 또는 고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만이 있겠죠. 그쵸? 그래, 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는 거예요. 자, 고소 고발인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 수사를 진행해서 검사가 불기소를 했다. 그럼 이에 대한 불복 방법. 일단 여기 이 검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거든요. 그러면 고등검찰청의 검사장한테 불복을 제기하는 것을 검찰 항고라고 합니다. 만약에 고검장이 기각을 하게 되면 다시 불복이 가능한데요. 자, 이것은 고소인하고 고발인의 불복의 길이 달라요. 고소인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거고요. 예, 고발인의 경우에는 검찰총장한테 다시 한 번 더 불복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이죠. 예, 대검찰청의 검찰총장한테 불복을 제기하는 거. 이거는 고발인이고요. 고소인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불복을 제기하고 고등법원도 이 불복을 기각을 하게 되면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더 불복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검사가 불기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불만 있는 여기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일단 고등검찰청의 검사장한테 먼저 불복을 제기해보고 고검장이 그 불복을 받아주지 않으면 다시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고발인의 경우에는 다시 검찰총장한테 다시 한 번 더 불복이 가능하다. 자, 고소인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불복을 제기했는데 고등법원이 받아주지 않으면 기각하면 다시 한 번 더 고등법원 위에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불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만약에 기각하면 더 이상 불복은 안 돼요. 자, 여기 고발인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기각하면 더 이상 불복은 안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고소 고발을 했다면 이렇게 만약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공소되기 이후의 수사활동이라 되어 있죠. 예, 공소를 제기한 뒤에 수사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공소되기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가. 강제수사. 자, 이건 되는가? 결론적으로 안 돼요. 왜? 기소가 되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바뀌면서 이 피고인은 소송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검사고 대등한 지위를 가져요. 근데 대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방해 가두거나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강제수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임의수사는 되는가? 예, 된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미 수사가 되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볼 겁니다. 자, 기소가 되고 나면 수사가 가능하냐? 기소가 되면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데 수사가 가능한가? 수사도 수사기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충분히 수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기소를 했지만 뭔가 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소한 뒤에도 예, 수사는 가능한데요. 이 전면적인 수사는 안 되고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가 가능한데 그게 이제 강제 수사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피고인은 공판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동의나 승낙을 해서 사는 임의수사는 되는가? 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강의 시간에 또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편이 끝나요. 이제 3편 기소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거든요. 기소의 경우에는 기소의 방식을 먼저 살펴보고요. 기소를 했을 때 효과를 보고요. 그 다음 기소할 때까지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공소시효라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자, 여기 3편에서는 검찰직의 경우에는 기소의 방식과 기소의 효과, 공소시효 다 중요해요. 그런데 경찰직에서는 이 공소시효가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기소의 방식과 기소의 효과는 검찰직보다는 그 빈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소제기의 방식인데 이 공소를 제기하는 방식은 공소장에서 시작을 해서 공소장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이라는 하소연할 때 소자거든요. 자, 이것을 공무원이 제기하는 거잖아요. 검사라는 공무원. 그 공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서면이 반드시 가야 돼요. 구술은 안 돼요. 말로는 안 돼요. 이 공소장에는 반드시 기재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고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어떤 것을 기재할 건지 간단하게 또 강의 시간에 볼 겁니다. 이 공소장을 하나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공소를 제기할 때는 이 공소장 하나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수집했던 그 많은 수사 기록과 증거는 공소장에 첨부나 인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편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직 기소가 되고 법정을 열어야 이제 판사는 검사하고 피고인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재판할 건데 기소할 때 그동안에 수집했던 각종 수사기록과 증거를 첨부해버리면 아직 법정도 열리기 전에 법원은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장 한개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공소대기 방식은 이 세 가지.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는구나. 이 공소장에 반드시 기재되는 내용도 있고 또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도 있구나. 이 공소장 하나 제출을 기본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활동을 통해 수집했던 그 많은 수사 기록과 증거는 나중에 법정 열리고 나면 검사 피고인 있는 자리에서 들어오겠구나. 그 전까지는 편견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공소를 제기했을 때 이제 방식에 관한 내용들 이제 또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공소를 제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공소를 제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소를 하면요. 이 기소된 사건과 기소받은 법원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의 개자예요. 그리고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속한다는 의미의 속이거든요. 소송 계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은 A 사건을 적극적으로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A 사건은 이미 A라는 법원이 재판하고 있으니까 또 이중으로 기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건을 어떤 법원에 기소하면 그 법원이 책임지고 재판하니까 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기소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기소받은 법원은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 거죠. 그리고 심판 범위가 한정이 돼요.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공소장에 기재가 된 그 범위로 심판 범위가 한정이 되는 거죠. 공소장에 피고인을 적어야 되거든요. 피고인으로. 그리고 공장에 범죄 사실을 적거든요. 이것으로 법원의 심판 범위가 한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는 거예요. 공소시효라는 거 앞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떤 범죄가 종료하게 되면요. 기소할 때까지 시간을 줍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녹이 슬어요. 그러면 이 녹이 쓴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재판했을 때 오판의 위험이 있거든요. 증거 중에서 제일 좋은 증거가 목격자겠죠. 목격자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허릿해지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끝나고 기소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이 공소시효예요. 이 공소시효 진행이 기소를 하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됐죠? 이렇게 기소 효과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검사가 기소를 하면 기소받은 법원이 책임지고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구나.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에 적어놓은 것으로 심판 범위는 한정이 된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이 공소시효라는 거 이게 멈추는구나. 그러니까 법원은 이제 시효의 어떤 그런 부담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공소시효예요. 공소시효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범죄가 종료하고 나면 기소할 때까지 주는 시간이라고 했죠. 시간. 이게 공소시효예요. 마치 범죄가 종료하면 모래시계가 작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흘러내리기 전에 기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효 진행이 멈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효를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증거가 녹이 있으니까. 목격자의 기억이 흐릿해지니까. 이거 말고도 또 이유가 있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내지 못한 어떤 그런 책임을 묻는 또 수사를 재촉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기는 해요. 됐죠? 이 공소시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범죄가 중범죄예요. 그러면 수사를 하고 기소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 범죄를 범한 놈은 좀 더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할 거예요. 수사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중범죄는 그만큼 시효 기간을 길게 주고요. 좀 경한 범죄는 시효 기간을 좀 짧게 줘요. 그러니까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중범죄는 도대체 몇 년이냐? 여러분 형벌 중에서 이제 중범죄는 형벌이 중하게 설정되어 있겠죠. 사형이라는 형벌이 가장 중하잖아요. 자, 형벌에 사형이 들어가 있는 범죄는 시효가 2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 소동법이 한번 바뀌어가지고요. 사람을 살해한 범죄 있죠. 살인죄. 그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에서 사형이 형벌로 들어가 있는 범죄는 아예 시효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시효가 없는 범죄가 좀 있기는 해요. 됐죠? 왜 그렇다고요? 하도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예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에서 사형이 형벌로 들어가 있는 범죄는
시효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됐죠? 이렇게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쭉 보고요. 이번에는 진도를 조금 더 빼가지고 이 공판 절차도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제 공판 절차에 넘어가면 어떤 걸 우리가 할 거냐면요. 이제 공판 절차 뭐 기초 지식이라고 해서 뭐 기간 계산하는 일반 원칙들 이런 거 잠깐 살펴보고요. 기간 계산하는 원칙들, 그다음에 소송행위 방식, 우리 형사 절차가 진행될 때 그 방식들, 뭐 말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종이 있죠, 종이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구두 말과 그리고 종이 즉 서면 다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소송행위라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나감에 따라서 뭐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행위,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서 하는 행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행위를 때로는 말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종이 즉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구두와 서면이 다 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가볍게 한번 또 볼 거예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소송행위 가치 판단, 어떤 소송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판단들, 뭐 소송행위를 했는데 과연 이게 기본적인 소송행위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골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요. 이게 이제 성립되었는가 불성립인가 이런 게 보는 거죠. 어떤 소송행위가 가장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인 거예요. 여기 성립. 이 성립이 되면 다시 이 소송행위가 법대로 되었는가 법대로 되지 않았는가 적법인가 부적법인가를 보는 거죠. 적법이면 그 소송행위는 유효일 거고 부적법이면 무효일 겁니다. 물론 부적법이라도 유효가 되는 예외가 있기는 해요. 그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적법 유효 그리고 부적법 무효.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부적법이라서 무효일 때 이를 치유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치유를 하면 이게 유효가 되고 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소송행위 추안이라고 합니다. 소송행위에 뭔가 빠져 있어가지고 부적법 무효일 때 이 빠진 부분을 추가를 해가지고 적법 유효로 완성을 시키겠다 추안이라고 이제 부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 추안, 보정적 추안 이렇게 해가지고 또 틀을 잡아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소송행위를 하나 했는데 이게 뭐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나감에 따라서 뭐 소송행위를 했다. 소송 절차에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해요. 소송행위를 했는데 이게 부적법 무효야.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일부가 뭔가 빠져서 부적법 무효라고 했을 때 그 빠진 부분을 추가를 해가지고 적법 유효로 완성시킬 수는 없는가.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때 신속한 재판과 그를 통한 소송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를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소송행위 추안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거 말고 뭐 조서 같은 거, 우리 공판 조서 같은 이런 각종의 서류 같은 것들도 잠깐 시간이 된다면 한번 볼 거예요. 원래 이것은 다음 주 진도인데 조금 당겨서 이렇게 좀 할까 싶어요. 우리 다음 주 진도 조금 나가야 그 다음 주 진도가 양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내일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예습 강의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8분 정도 됐어요. 자, 이 정도 잠깐 시간 날 때 한번 듣고 내일 강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고요. 내일 봐요.